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세무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하시오. 기초재고, 총매입재고, 기말실제재고, 2022년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25%, 기말재고의 판매가격은 원가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이 원가 이상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모 손실만 있고 평가 손실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T계정을 그려볼게요. 재고자산의 T계정이 기초, 그러니까 매입, 그리고 여기가 매출원가죠. 제가 매원으로 쓰겠습니다. 매출원가. 그리고 밑에는 기말인데 요번에는 여기 기말 장부가랑 기말 재고인데 이게 실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할 거고요. 이 차액이 원래는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량 차이가 보통 감모 손실이고 가격 차이가 평가 손실인데, 여기서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이 차이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평가 손실이 없고 감모 손실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같이 풀어보시면 먼저 매출 원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 매원, 이거를 X로 놓을게요. X로 놓고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매출액이 8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X, 매출 원가를 빼면 그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률이 80만 원에다가 0.25 곱하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그럼 X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X가 6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원가가 먼저. 그 다음에는 기말 재고인데 장부가, 이걸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Y로 놓을게요. Y는 어떻게 푸냐면은 기초재고, 기초랑 단기 매입은 이게 매출원가, 매원하고 기말재고, 이 수식으로 푸시면 되는데요. 기초가 나와 있죠. 기초재고가 10만 원, 그리고 단기 총 매입이 65만 원이죠. 그 매출원가는 이미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60만 원으로. 그러면은 기말, 이 Y가 구해지겠죠. 이 Y는, 이거를 구해보면은 Y는 15만 원이 나옵니다. 15만 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실지 재고액이 1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실제 재고액은 이미 13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15만 원과 13만 원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이게 감모 손실이다 해가지고 정답이 2번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 이게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만 원인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인 경우에만 이제 기타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이건 비경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채는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 상환, 결제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1년이 초과하더라도, 이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채무를 말한다. 틀렸죠?
상거래가 아니라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겁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 외상매입금 이런 거죠.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그런 걸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죠. 그런 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고요. 4번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추정으로 우리가 부채를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당부채라고 하죠. 그런 거는 현재 시점에 반드시 확정된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 1억 원 포함되죠? 장기차입금 이거 비유동이죠? 미지급비용 포함되죠? 500만 원. 선급비용 이건 부채 항목이 아니죠? 이거는 자산인데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죠? 그래서 1억이랑 500만 원 더하면은 1억 500만 원.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맞죠?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입니다.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이게 틀렸죠. 시장가격으로 하죠. 공정가치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제표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일단 이 정의는 다 맞아요. 뭐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며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 이게 뭐 정의 맞고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가정. 발생주의의 가정. 뭐 발생주의라는 거는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한다는 거. 이게 내용은 맞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이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 뭐 내용은 맞는데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그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입니다. 기업 실체, 기업,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고 이 3번이 이 기본 가정이 아니에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는 그 재무회계의 특성입니다. 특성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 에코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 평균법을 가정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기초 제공, 단기 완성, 기말 제공, 단기 착수량 나오니까 이거 종합원가에서 물량 구하는 건데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2,000개래요.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해가지고 단기 착수한 거는 8,000개인데 단기 완성 수량이 9,000개잖아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됐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가정이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단기 착수 완성은 7,000개죠. 단기 착수를 해가지고 완성한 게. 그리고 기말 제공품 저기 500개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공손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단기 착수를 한 게 8,000개인데 기말 제공품은 500개,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게 7,000개니까 공소는 500개입니다. 이거 3개를 합해야 8,000이 나오죠. 근데 공손 중에서도 정상이랑 비정상이 있잖아요. 비정상. 이렇게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손품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에는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정산 공소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3%로 가정할 경우 정산 공소 수량은 200개이다. 완성품의 3%로 가정을 한대요. 완성 수량 이 9,000개에서 3%잖아요. 9,000개에서 3%면은 정산 공소 수량이 200개가 아니라 270개죠. 9,000 곱하기 3%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인 경우에는 정상 공소 270개고 비정상이 230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정상 공소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5%로 가정할 경우 비정상 공소 수량은 50개이다. 이거 완성품의 5%니까 9,000 곱하기 5%면은 정상 공소 이게 5%인 경우에는 정상 공소 수량이 450개죠. 그 다음에 비정상은 50개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소 수량을 동일하다. 이거 동일합니다.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 상관없이 이 공소 수량은 500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부경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뭐 원재료 관련 자료랑 뭐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기초 제공품 자료들이 있잖아요. 기초 제품도 있긴 한데 이 기초 제품이랑 단기 매출 원가가 있고 기말 제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 가지고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없고요. 이 원재료랑 제공품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T 계정을 그리면 쉽습니다. 원재료 기초 원재료가 50만 원이죠.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 12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가 5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직접 재료비는 DM으로 쓸 건데요. DM이 뭐가 나오냐면은 16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공품도 제가 T 계정을 그리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리고 여기는 DM과 DL은 직접 노후비라고 쓰고요. OH 제조 간접비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DM은 165만 원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잘 보시면 직접 노후비 DL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200만 원 나와 있죠.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 재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쪽에 나오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이걸 X로 놓겠습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을 해보면 50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렇게 원가 쪽 회계는 T 계정이나 좀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더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고요.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기본 원가 정의가 맞죠 이건.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틀렸습니다. 이거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회피불능 원가라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가 이름 자체가 회피불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아는 내용이고요. 4번 변동비의 총액은 주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변동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업도 가로축이 주업도고 이건 총원가 세로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변동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기말 원재료 관련된 거,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관련된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에 나오는 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노무비 발생액 이것 맞고요.
기말 제공품 관련돼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조원가의 개정관 흐름이라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아까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 풀 때도 이거 이용해가지고 제가 풀었었죠? 근데 보시면 이쪽이 제조원가 명세서 부분이고요. 여기 제품 관련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랑 기말 제품 이런 거는 재무 중에서 재무 상태표에 있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에 나오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문들 간의 배분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선순위로 특정 보조 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된 후에는 다시 역으로 배분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순서 나왔으면은 바로 나왔죠. 이거는 4번 단계 배분법입니다. 정답이. 원가 배분, 이거 보조 부문 배분하는 방법이 3개 있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이거는 꼭 각자 특성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내용이었고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맞고 3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업종별 사업장에 여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 둘 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업종별 사업장 부가세법상 아까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 나왔잖아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개인은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업무 총괄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여기는 매매업이고 여기 임대업이잖아요.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위에는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 과세자도 예정 부과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2번 일반 과세자는 세율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율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아닙니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고요. 틀렸으니까. 3번 일반 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들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 공제 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원래 몇 년 전에는 간이 과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2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 그냥 할부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이거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판매는 이거예요. 이거 2번. 그리고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되어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이게 아니고요. 얘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때가 이제 공급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예전 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이게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이 종교인 소득이라고 근로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에 제외라고 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라고 의도한 것이니까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연금 계좌의 운용 신규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거 연금 소득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만약에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불로 수령을 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3번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이거 기타 소득 맞죠. 4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 이것도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정답이 2번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을. 15번 다음 중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은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뭐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무슨 또다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이중으로 또 내는 것,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부당하죠.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다른 세액에 낸 건데 그걸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되죠. 그리고 2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필요경비로 지출을 한 게 환입되었으니까 경비를 다시 돌려놔야 되니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게 맞죠.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어요.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